첫 번째 과제가 이제 그 국가와 국민의 안전, 그렇죠. 그래서 안보였겠죠. 안보를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그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 자주국방을 정말 그 자나깨나 자주국방에 관한 걸 생각하셨다고. 전 세계 제3세계 국가에서 경공업의 나라가 중화공업으로 이렇게 전환한 성공적인 그 유일한 예가 우리나라 70년대에 이루어졌다. 그들이 우리에게 무기를 대주면 우리는 살고, 그들이 우리에게 무기를 공급하지 않으면 공급을 중단하면 망하게 되는 그런 생사 여탈권, 우리의 그런 생사 여탈권을 미국이 여전히 계속해서 쥐기를 원했던.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더 확대된 자주국방의 개념이 더 확대된 이런 부분에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방향은 분명하다. 대통령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대통령 연구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 연구소는 자주국방을 테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주국방 말은 엄청 많이 듣는데 자주국방이 뭔가요? 예, 이걸 잡은 이유가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서 미사일 주권, 미사일 그 협정이 이제 폐기되고 주권을 가져온 걸 계기로 해가지고 자주국방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 자주국방에 관련돼서는 두 사람, 즉 박정희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이 두 분을 비교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자주국방이라 하면 그 국가의 방위 정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또 실행해 나가는 그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세 가지 요소로 이렇게 논문을 보니까 세 가지로 구성된대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런 방위력을 육성하는 것, 그리고 그 방위력을 행사하는 것, 이 세 요소로 구성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네. 그 자주국방에 관해서 오늘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을 살펴볼 텐데, 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께서 지난달에 이제 당대표 취임하시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의 묘를 참배를 하셨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 묘를 참배하시면서 거기에 방명록에 쓰신 그 글이 네. 자주국방, 네. 그리고 공업 입국, 네. 이렇게 국가 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헌신을 기억한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 하면 이제 자주국방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죠. 우리는 보통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떠올릴 때 뭐 경제 대통령이나 이제 경제를 살린 대통령으로 보통 기억을 하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그 국가가 이제 국민을 잘 먹고 입히는 그런 경제 부분은 두 번째 과제라고 늘 이렇게 강조를 하셨대요. 첫 번째 과제가 이제 그 국가와 국민의 안전, 그렇죠. 그래서 안보였겠죠. 안보를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그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 자주국방을 정말 그 자나깨나 자주국방에 관한 걸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본인이 이제 6.25 직접 뭐 6.25를 겪었고 지휘하고 이제 그 과정을 거쳤고, 그 이후에 또 남북 관계에서 대규모 간첩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또 이 뭐 휴전선에서의 뭐 사건 이런 것도 연속에 있었고, 그리고 또 월남전 파병도 있었고, 그러니까 자주국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계기가 있죠. 이제 물론 이제 간첩 사건이나 또 북한의 그 당시 이제 도발도 있었지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베트남전 때문에 이제 굉장히 또 그 미국이 혼란이 있었고, 그걸 계기로 이제 그 닉슨 독트린이 이제 발표가 되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닉슨 대통령이 그 아시아 국가에서의 그런 뭔가 전쟁이나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그 1차 책임은 당사자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뭔가 이제 그 미국은 조금 이렇게 발을 떼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그런 좀 닉슨 독트린을 또 계기로 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통한 그런 미국
미국의 그런 안보를 의존하는 것에 대한 좀 불안감이 생기면서 이거는 이제 국방은 정말 좀 자주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전에는 좀 자위 국방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한 그런 이제 방어 태세로서의 그런 국방을 이제 했는데 그 이후로 이것은 미국으로부터의 또 그 의존을 벗어나는 것까지 포함한 네. 이제 자주 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굉장히 자주 쓰게 되죠. 특히 대한민국의 이런 국방 개념이나 이런 거의 정책적 그 변화의 요소에서는 가장 큰 요인이 이제 미군 간의 관계 같은 거라고 보고요. 그 핵심이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이제 철수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닉슨은 중국과의 하해 같은 걸 생각하고 이러면서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미군 철수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연동돼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자체적 방위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진 것 같고 이제 그런 것이 반영됐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박정희 대통령은 취임할 때부터 이제 그 자립 경제, 자주 국방 요거를 이제 그 대통령 기간에 가장 큰 축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두 가지를 내세웠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그 국방과학연구소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제 국방부 소관으로 바로 대통령 직속 기구로 그거를 설치를 해서 굉장히 그때부터 좀 방위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체제를 갖추었죠.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좀 미국이 그걸 굉장히 견제를 하고 왜냐하면 미국은 또 무기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거에 대한 좀 견제가 있었지만 이제 그 국방과학연구소가 이제 주도를 해서 뭐 미사일도 그렇고 뭐 그 당시 이제 낙하산 되게 재밌는 그 일화가 이제 그 낙하산도 네. 원래는 이제 그거를 이제 미국한테 계속 이렇게 받아서 쓰던 거를 미국이 그때 조금 그거를 안 주는 것을 계기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거를 우리가 그러면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이병형 그 장군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그거를 개발을 했는데 사실 그거를 이제 그러면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우리가 개발한 낙하산을 먼저 타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다 그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진두지휘한 이병형 장군이 직접 그 낙하산을 이제 타고 뛰어내렸는데 뭐 너무 잘 됐고 또 그 오히려 미국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은 그런 낙하산을 개발해서 또 미국이 굉장히 놀랬다고 하는 정말 우리나라의 그 저력이 대단한 것들을 계속 뭐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을 계속 확보하게 되죠. 독자적인 기술력을.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그 국방과학기술 그 연구소 요걸 만들고 지금까지 이어왔기 때문에 이제 K방산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고 지금도 굉장히 이제 주축이 돼 있죠. ADD인가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뭐 우리가 하는 현무 미사일 이런 것 개발이 다 그쪽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 씨앗을 뿌린 것 같고 이제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은 이 방산과 공업,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산업 발전의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넘어오는 거하고 마침 이게 연동돼 가지고 대한민국의 이제 이런 공업 체제가 바뀌는 역할까지 했다고 보입니다. 저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뭐 청와대 뭐 방위 산업 담당 비서관들 처음으로 신설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그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전환되는 것과 맞물리게 되죠. 그러면서 뭐 각 모든 도에 이제 뭐 기계 공고도 설치하고 그렇죠. 뭐 방위세도 뭐 이렇게 신설하고 이제 중공업과 기계 공업 육성을 위해서 이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설치하는 때와 이 그 자주국방을 실제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 시기가 굉장히 이렇게 맞물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품이 뭐 대포 같은 것도 간단해 보이지만 부품이 뭐 몇 천 개가 넘고 그러니까 이 부품을 이게 뭐냐면 중심 기업과 납품 기업.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이제 원청 하청 관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중화학을 하면서 이제 구축되기 시작하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부품을 다 납품하게끔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다 기술력이고요. 이게 이제 종합되는 행식으로 오면서 대한민국이 경공업 수출국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70년대가 바로 그 시기였거든요. 그게 이제 오일 쇼크와 연결돼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결국 그 과정을 거쳐서 넘어가서 80년대 가면서 우리가 이제 더 수출의 3조 호황까지 가는 말하자면 전 세계 제3세계 국가에서 경공업의 나라가 중화학공업으로 이렇게 전환한 성공적인 그 유일한 예가 우리나라 70년대에 이루어졌다. 그게 이제 마침 자주국방. 그러니까 이게 이념적으로는 공산국가와 자유국가, 그 미국 중심과 소련 이런 대결 속에 가장 최첨단에 있는 한반도가 그런 역할이 이게 연동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념적 대결과 또 공업 경공업에서 중화공업으로 넘어가는 것, 또 수출 중심의 이런 것이 연동돼 가지고 흔히들 이제 대한민국이 쇼윈도 국가였다. 그러니까 자유세계 입장에서 보면 공산주의 국가들보다 더 잘 사는 나라 이런 거로 만들고 싶었는데 그것의 모범이 된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 된 거죠. 맞습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또 네. 정말 이 자주국방에 대해서 살피면서 굉장히 좀 여러 많은 또 자부심도 좀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또 추진하셨던 것이 이제 율곡 계획이면서 또 율곡 사업이죠. 그 율곡 이 선생님의 이제 그 10만 양병설을 이제 차용한 그런 율곡 계획인데 이제 국방이라고 하면 정말 이 최소 15년 20년을 내다보고 이 주변국과의 이제 그런 관계라든지 이제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가면서 좀 그 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국방 계획을 세우고 또 그거에 따른 또 뭐 전력 증강 계획이라든지 이게 어쨌든 한국군으로는 최초의 그 이제 국방력 증강 이제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철저하게 이 당시에 이 계획을 세우면서 뭐 향토 예비군 양성과 모든 그 뭐 태극 계획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철저하게 이제 체계적으로 그 국방에 관련된 이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네. 저는 이제 이게 율곡 계획의 율곡 사업의 이제 기억은 대체로 이제 그때는 잘 몰랐고 뒤에 이제 80년대 오면서 이게 비리 사건으로 터지잖아요. 방산 비리의 핵심은 율곡 사업 이렇게 연결되니까 대체적인 우리 국민들의 기억은 또 그렇게 기억될 거예요. 네, 뭐든 이게 처음에 이제 설정된 그런 취지와 또 이런 게 실행되는 과정에서의 또 여러 또 뭐 많은 또 그런 괴리가 있는 거니까요. 네. 이제 뭐 그 자체가 뭐 이제 처음 뭐 설정부터 잘못됐다기보다도 네,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근데 되게 또 그 이런 과정에서 또 인상 깊었던 것이 이제 자주 국방 이제 관련해서 저는 이제 그건 잘 몰랐는데 일본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그 뭐 낙하산도 그렇고 미사일도 그렇고 뭐 여러 굉장히 독자적인 기술을 저희들이 이제 개발하고 그때 또 뭐 미국보다 더 이제 더 좋은 것들도 이제 좀 많이 개발하고 하면서 이제 일본이 우리에게 이렇게 좀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그 방위 산업에 대해서 한일 공동으로 방위 산업을 육성시키자라는 그런 제안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기술을 제공하고 뭐 우리가 생산해서 그걸 같이 해외로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 뭐 그런 제안을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를 뭐 이런 시야에 딱 거절을 하신 거였죠. 그래요? 그러면서 이거는 자주 국방을 못하면 이제 자주 독립국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방위 산업이라는 건 그 국가의 이제 자립적 기틀을 이제 그 국가가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구축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의 제안도 거절하고 굉장히 좀 그런 또 미국도 이제 북한이 지금 GNP의 20%를 국방비로 쓰고 있는데 한국도 뭐 늘려라. 뭐 막 계속 미국이 또 막 계속 우리를 이제 간섭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좀 단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굉장히 좀 단호하게 그런 걸 대처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로 가면서 미국에 이제 닉슨이 물러나고 또 포드가 잠시 대통령하고 나서 이제 카터 정부가 들었었잖아요. 이때 가장 그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독재에 대한 인권 문제 이런 걸 이제 얘기하면서 결국 그 카터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관계가 역대 그 한미 대통령 관계에서 가장 이제 껄끄러운 관계였고, 그래서 이제
그 점에 있어서 어디까지 이제 진전된지는 모르지만 독자적인 뭐 핵 개발 가능성까지도 이야기되고 맞습니다. 뭐 이런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 대전에 있는 그 과학기술연구소인가요? 거기서 뭐 일부 뭐 추출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게 얽힌 뭐 소설 같은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이소 박사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점은 어떻게 연구돼 있던가요? 그 미국 문제하고의 갈등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이제 그런 정밀 무기 가공 기술로서 이제 그걸 산업 발전으로 또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미국이 우리의 그런 방위 산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것에 굉장히 냉랭하게 굉장히 냉담하고 그것을 이제 견제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우리에게 무기를 대주면 우리는 살고 그들이 우리에게 무기를 공급하지 않으면 공급을 중단하면 망하게 되는 그런 생사 여탈권, 우리의 그런 생사 여탈권을 미국이 여전히 계속해서 쥐기를 원했던 거죠. 이제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뭐 반기를 또 들고 또 그런 미국과의 이제 여러 그런 뭐 전시 작전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계속해서 네,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 네,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국방개혁 2020입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왜냐하면은 이 그 굉장히 그 박정희 대통령 그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초대 국방부 장관이셨던 그 조영길 장관 전 장관께서 자주 국방의 길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제 그분이 노무현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이셨는데 그 자주 국방의 길의 책을 보면은 책의 상당 부분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자주 국방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로 이렇게 굉장히 이제 내용이 편성되어 있고 굉장히 그걸 높게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국방개혁 2020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비판적인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세히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이 자주국방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정책적 영향을 준 큰 요소로서 북한의 존재나 북한의 어떤 도발, 그 다음이 이제 미국과 미군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이것을 바라보는 이제 대통령이나 지도자의 의지, 뭐 이런 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요인은 미국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냐면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그 대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이 전 세계의 군인들을 고정 배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속 기동군으로 재편하면서 한반도에서 미군이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평택 미군 기지로 모아졌지만 그때까지도 그런 개념이 이제 초창기라서 미국의 이런 개념에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또 거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부터 생각했던 이제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좀 더 자주적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보수 언론이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반미다,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본 유일한 후보다 이렇게 공격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좀 열을 받아서 그랬죠. 반미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고, 그리고 또 시각적으로는 약간 그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한반도 한국의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군사정부라든지 독재정부를 후원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더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강주 민주화 운동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대통령 본인의 생각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군의 전략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뒤에 다룰 전시작전권 문제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제 평상시 작전권을 가져왔는데 전시작전권 문제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이걸 종합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그 미군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방계획을
2020년까지 이제 장기적으로 잡고 거기에 이제 엄청난 비용을 투여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결정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국방 2020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좀 오히려 좀 군을 또 감축하는 예. 좀 그런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은 한국이 이제 육군 중심으로 돼 있고 육군 중심의 주도권을 가진 거는 군 개혁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서 장기적으로 이제 인구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때 60만 이상을 50만 이하로 예. 계속 이제 줄이면서 해군과 공군을 키워야만이 우리가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세계의 1, 2, 3, 5위의 국가가 둘러싸고 있잖아요. 여기에 적어도 우리가 이게 이제 고슴도치 작전이라고 그러는데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를 공격한다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는 없으나 당신들도 치명적인 상처와 파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길 수는 없지만 당신들을 확실하게 파괴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걸 하려면 해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가장 많은 예산과 이런 것 투여하고 키운 곳이 이제 해군이에요. 대규모 해군 양성을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군력.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우리가 육군 중심의 나라에서 해군과 공군, 육군이 같이 움직이는 같이 대등한 관계로 합참을 구성하게 하는 이런 것들의 문제의식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등장했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주요 이제 무기나 뭐 이런 것들이 보면 핵심이 뭐냐면 병력을 50만 이하로 네. 하고 전차를 3세대 전차 지금 뭐 우리가 K2 흑표 전차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게 3,000대 이상 만들고 아파치 공격 헬기를 280대 정도 그 다음에 국산 전투기 5세대 전투기 190대 그 다음에 이제 수입 뭐 5세대 전투기 수입 한 70대 그 다음에 조기 경보기 공중급유기 이런 것들을 막 그 체계를 갖추는 뭐 10대 8대 이런 걸 갖추는 지금 보면 이제 그게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2020년을 지나서 한국인 조기 경보기도 도입돼 있고 또 이 공중급유기를 통해서 작전권이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이런 게 이제 그때 구상에 등장해서 이제 이렇게 쭉 오다가 사실은 이제 그 뒤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방개혁 2020 일부가 좀 수정됐죠. 예. 왜냐하면 경제 성장을 당시에 이제 4.5에서 4.8% 사이의 경제 성장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계획을 짰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 좀 그보다 약화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반영해가지고 좀 수정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들어서는 상당히 이제 거의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좀 이제 그 당시에 어쨌든 좀 한국군의 좀 현대화, 이제 방위 산업 육성을 통해서 한국군의 현대화를 좀 육성을 꽤 하셨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제 좀 그 군 구조 개혁을 통한 좀 21세기 이제 그 군의 이제 미래군을 육성한다는 그런 좀 계획을 가지셨던 게 좀 차이가 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그 대북 관련해서 좀 굉장히 한국이 열세였기 때문에 이제 핵무기 개발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좀 그런 그 자주적인 방위력을 육성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좀 그 한미 관계에 그런 좀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한미 관계 좀 그런 종속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보고자 이제 그런 여러 아까 그 전자권 전환 포함해서 이제 그 한미 관계 재정립을 포함한 이제 그거에 기반한 이제 그 군 개혁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특히나 이제 추진하셨습니다. 뭐 정보 체제, 지휘 체제, 부대 구조 이런 것들을 첨단군을 중심으로서 재편하려고 했고 그런 거에 의해서 지금도 이제 그 이제 전시작전권을 소위 이제 전환 한수 받아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유명한 연설이 있죠. 2006년 12월 22일인가.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네. 그 유명한 연설인데 저도 그때가 엄청 기억이 세대의 납니다. 갈등이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뒤에 다룰 정치작전권하고 네. 연결돼 있지만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제 이 뭐 지휘 체제나 정보 역량이나 그동안 북한에 비해서 10년 이상 계속 10배 이상 예산을 투자해 오면서 해왔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단 한 사람도 이제 그 군 장성 출신들이 막 집단으로 반발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연설이 그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 연설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의 군인들이 생각하는 거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던 거에 첨예한 어떤 갈등의 한 단면인데 연설로서는 저는 뭐 진짜 아이고 참 속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군에 관계된 사람은 굉장히 그것이 이제 문제적 발언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긴 하죠. 그래서 한번 정치작전권 한번 다뤄볼까요? 네. 관련해서 전시장조건. 네.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또 첨예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 때 굉장히 이제 이게 또 민감한 이슈였죠.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네. 이게 이제 2005년 정도에서 이제 동맹 관계의 재조정과 뭐 부대에 이제 미군이 특히나 당시에 그 스트라이크 부대라고 이제 신속 기동군 중심으로 재편을 실시해서 한국에 와서 이제 훈련하고 그러니까 중무장 중장비가 아니라 경무장 장갑차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신속하게 투여하고 비행기로 실어와서 그 분쟁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그 9.11 테러 이후에 전 세계에 그런 신속 작전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미군의 개념으로 가니까 한국도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행태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기에 작전 개념이 전부 미군에 이제 의존되어 있었어요. 이제 정보 온갖 뭐 음성 정보든 영상 정보든 그게 한 70%, 80%, 90% 이상 미군에 의존되어 있고 지금도 전시작전권에 이제 그 이걸 가져갈 수 있는 내부 한국군의 역량을 그걸 중심으로 이제 다시 평가하면서 이제 그 날짜를 원래는 뭐 문재인 정부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받기로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이제 있으면서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서 그 테스트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은 더 연기될 것 같긴 한데 그건 이제 직전에 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이거에 대한 이제 가장 적극적 이제 행태를 취한 거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하려면 자주국방이 핵심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2012년 4월 17일에 이양한다라고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벌써 8년 전, 9년 전에 이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연기되고 지금 20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엔 뭐 여러 가지 뭐 내부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으로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본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서 대한민국 자체의 방위력을 하면서 한미연합군이나 동맹관계는 그 범위 안에서 재조정돼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좀 그 여러 그 세부 조항이나 세부 그 조건들이 이제 좀 많이 갖춰야 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갖추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뭐 군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뭐 군 연구소나 국방부 계시는 분들이 이것을 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이제 환수됐을 경우에 굉장히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세부적으로 좀 잘 챙겨서 이제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지고 또 이제 환수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 그런 주변국과의 또 관계라든지 여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문제 볼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아이나 어린이를 수영을 가르치려면 아무리 이론을 가르쳐도 수영을 못 배워요. 풀장에 들어가야만이 직접 해야 수영을 배워요.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염려가 있지만
직접 초기에 그런 시행착오나 미숙함은 있지만 그 입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걸 현실에 경험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나긴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이 작전 개념, 합동 작전 개념 이런 것도 우리 스스로 해봐야 이제 처음에는 미숙하겠지만 그걸 주도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역량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음 대통령이나 다음 미래 대통령도 분명히 이거는 그 관점은 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 이제 유일한 그 뭐랄까요, 작전권 문제를 독자적으로 일단 구축하지 못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하는 말이 약간의 어떤 뭐랄까요, 그냥 정확한 객관적 사실은 아닐지 몰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이제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 이제 한미연합 사령부 이런 것도 그게 맞게 재편돼 가는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관점을 분명하게 하면서 해야만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체 위성도 올리고 또 지금 그 조기 경보기 그리고 온갖 정보 자산 이런 것들에 투자하면서 굉장한 그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는 그런 부분에 이제 자주국방이라고 강조 안 해도 K 방역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도 결국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자 하니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그 조건이 충족돼야만,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사실 이 조건이 이게 전혀 이게 그걸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게 이 조항만 봐서는 이건 전혀 상관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 부분을 개혁하고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남겨두고 이게 뭐 충족이 안 됐으니까 이제 뭐 한수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붙잡고 있고, 그리고 뭐 전혀 그냥 손을 놓고 있으니 이제 국민들이 보기엔 답답하거나 아니면 이게 뭐 도대체 이제 자주국방을 하려는 건가, 자주국가로서의 그런 의지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정말 한다고 이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여기서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빨리 그거를 개정하든지 바꾸든지 해서 이거를 채워 나가는 게 저는 좀 실질적인 그런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만 이제 환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담론을 우리가 계속 이제 막연하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굉장히 좀 세밀하게 좀 살펴서 가져가야 될 부분이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이제 우리는 뭐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일본, 뭐 기타 이런 동아시아 해양에서의 어떤 우리의 또 그런 그 통상 국가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지켜내는 의미에서도 이런 더 확대된 이제 자주국방의 개념이 더 확대된 이런 부분에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방향은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주국방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네, 또 생존의 문제이고, 또 필수이고, 또 그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네, 계속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대통령을 볼 때에도 경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안보의 부분을 계속해서 생각을 함께 하면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또 여전히 다음 시간 주제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네,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